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3번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3번 문제는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왕따 상황을 단기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라는 어떤 상담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거를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나 상황. 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 한 반에 다문화 배경인 이제 학생들이 한 몇 명씩 있는 그런 지역이죠. 도서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공통적인 특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외국 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버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좀 낮습니다. 소득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뭐 연봉이 초봉이 뭐 4,500에서 일반 행정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뭐 초봉 6천 막 이렇게 찍는 사람들죠.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는 개발자들 초봉이 6천 막 이렇게 찍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소득을 올릴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농사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교육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 간의 어떤 교육 격차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 아이가 좀 섞여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가 뭐 굳이 이제 차별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섞여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문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다문화 상황에 좀 적응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나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황이 진행이 돼서 이미 그 다문화 가정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대를 가서 제대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간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느낀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C 선생님이랑 D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문화 가정 아이의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과외를 받느냐, 과외를 받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은연중에 뭐 신분을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 상담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왕따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왕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병행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왕따 문제 이외에 제시문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만 골라보세요 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문제 있죠. 언어 문제. 한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부모님 모두 한국인 학생에 비해서 좀 낮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노출된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전공하시는 분들, 이제 영어나 뭐 독일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교육학이나 국어 교육학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는 노출 시간에 비례해서 그 언어의 어떤 능숙도가 상승을 합니다. 뭐 비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노출 시간과 능숙도는 거의 이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해당 언어의 노출 시간 자체를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제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은 어느 정도 맞아요. 많이 해봐야 늡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추가 이제 사춘기를 전후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할머니가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돼서 미국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유학생들은 이제 교회를 많이 갑니다. 예, 교회를 뭐 딱히 신앙이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도 한국인의 어떤 커넥션이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가는데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 할머니가 되셔서 미국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사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부터 살았다고 하기에는 뭐 발음이 약간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뭐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오신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이미 되신 상태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발달시키는 능력이라는 게.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를 따져야죠,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때 여러분이 이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중등학교에 다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튼 이제 그 학생이 한국어를 이제 실제 생활에서 접하고 학교에서 접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어머니가 이미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한국 남성분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한국에 온 케이스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에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도 부족하고 한국어로 우리가 음성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학습이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토익 공부하셨던 그 기억 나시죠? 그런데 토익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토익 공부는 문법 문제니까요. 그런데 영어 원서를 봤을 때를 한번 영어 원서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죠. 영어 원서가 잘 읽힙니까? 잘 안 읽히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영어를 왜 못해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영어 원서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우리 우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죠. 공부를 하는데 교과학습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교과학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은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힘드니까 충분히 그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겉돌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뭐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능력이 이제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이런 케이스를 뭐 그전에 신문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요. 한국 애들이랑 친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말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언어적인 특징 말고도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색입니다. 피부색. 피부색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과 이제 생긴 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그런 이미지와 어느 정도 들어맞는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모의 어떤 차이, 피부색의 차이, 뭐 키라든가 덩치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아이가 원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생긴 게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 생긴 게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이따위로 생긴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 친구들도. 피부색이나 인종 이런 것 때문에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교과학습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한국어를 접할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못하니까 텍스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한국어 능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 노출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증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어를 알아야 뭐 교과서를 볼 텐데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 구사 능력 자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접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사회 과목.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철 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래요. 두 줄 서는 거 당연하죠. 출입문에서 이제 마구잡이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내리는 분들이 다 내리고 나서 이제 타시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기본 질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응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캠페인을 벌여왔고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대를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 줄 서는 것처럼 그런 줄 서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미개한 게 아닙니다. 미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화를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동의한, 암묵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동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그거에 맞춰서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배경 지식도 문제고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사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학습지도 이게 어렵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언어 중추가 다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춘기 전후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보통 이제 만 13세에서 14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온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에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도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문제죠. 엄마들은 언제 와요? 성인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어를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이미 언어 중추도 다쳤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숙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문제를 어떻게 통밥으로 보고 뭐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다른 과목은.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ABS에서 한 그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아이가 엄마를 무시합니다. 그 왜 그런지 이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때 PD가. 보니까 엄마는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지도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기초학습 결손. 이 기초학습 결손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얼마나 우리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은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공교육에 대해서 뭐 많은 말들이 많죠. 우리나라 공교육이 점점 뭐 악화되고 있다느니 뭐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훌륭한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준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의 대체적인 공교육 수준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렇죠. 그나마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돈이 좀 있으니까 공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가 아닌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무슨 스탄 뭐 이런 국들 있죠. 그런 나라들 보면 생긴 거는 서양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회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꾸렸을 경우 이 기초학습에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서울이랑 뭐 부산 이런 데만 선생님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도 가시고
전라도도 가시고 경상도 이렇게 벽지로도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지도를 하시기 전에 아이들의 선수학습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다가 단어만 가르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국사 같은 과목 그렇죠.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그런 거를 거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어떤 그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키마를 활용한 교육 실천. 스키마가 뭐예요, 여러분? 스키마 많이 들어보셨죠?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쉐마라고도 하죠. 스키마가 어떤 거가 있냐면, 스키마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키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키마 내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말해요. 그냥 background knowledg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활용한 교육을 실천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덜 익숙한 초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의 모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개념을, 그 아동이 잘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개념을 그 나라 말로 같이 표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도 써주고 방글라데시 말로도 옆에 써주고 괄호해서 뭐 넣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추상적인 어휘들 뭐 그런 거 어려워합니다. 한자 어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 전지적,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전지적, 국어 선생님들은 아시죠? 전부 안다는 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얘기 하죠. 모두 아는 사람의 어떤 관점인데, 그러면 이거를 all know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거를 일상적인 언어에서 다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추상적인 거는 추상적인 게 왜 그래요? 추상성이 높아서 그런 건데, 그게 실제 실물로 드러나는 예가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기 어려운 그 개념 자체는 실물로 보여주고 뭐 어떻게 경험을 시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개념들은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면 뭘 해줘야겠어요? 그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거구나 라고 추상적인 개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유의어 반대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유의어 반대어는 똑같이 이거랑 반대되는 거야? 이거랑도 반대돼?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될까라는 거를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고등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어나 반대어 같은 거를 많이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큰 틀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까지는 모르더라도, 세부적으로까지는 모르더라도 베이그하게나마 어떤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학습도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떠드느라 학습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데 일단 협동학습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같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라는, 이 친구는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한 조에, 그러니까 요즘은 모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많이 하면 서로 간의 어떤 상호 존중이라든가 상호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협동학습이 좋다.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 과제의 부담 경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느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냐면요. 이게 다문화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학생한테 혼자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은 말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죠. 집에 가도 엄마도 한국어를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 둘 다 한국어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숙제를 혼자 다 해오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동학습을 해서 숙제를 해와라 이렇게 하면 한국인 학생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과제를 할 때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습 공동체라고 하죠. 팀 내의 어떤 한 명이다.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은 팀의 한 일원이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긍정적인 소속감을 또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또래 도우미. 또래 도우미 요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죠. 또래 도우미가 뭐예요? 좀 이렇게 뭐 다쳤다거나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뭐 목발을 짚게 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반 친구나 같은 학년 뭐 아니면 뭐 선후배 들 중에 뭐 도와줄 수 있는 아이를 좀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죠. 또래 도우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한국인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이제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지명이라기보다는 지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도 이제 시간을 뺏기고 노력이 뺏기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목을 할 수는 없는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어떤 그룹으로 인위적으로 좀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인에 대한 봉사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학생이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같은 나라 출신이고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더라도 모국어가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많이 통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페인어 쓰는 나라의 아동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같은 스페인어 문화권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출신이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이제 같은 이제 도우미로 이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걸 막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아이는 분명히 시간이라든가 뭐 노력이라든가 이런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의사를 충분히 타진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발적으로가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또래 도우미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말이 통하니까 또래 도우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국인들과의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린이 시절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러한 인간관계 어떤 뭐 협력 관계 이런 거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심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우미 학생이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다른 문화,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함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은 여기까지고 4번 어쉬어 모형으로 들어가겠어요. 어쉬어 모형. 어쉬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학적 매체를 사용한다 그러면 일단은 어쉬어 모형인가? 라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다 풀었고요. 4번 문제를 보시죠. 4번 문제. 교육공학 문제입니다. 교육공학 문제 오랜만에 접하시죠. 일단은 교수 매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어쉬어 모형인가? 라고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이 어쉬어 모형이에요. 대부분이. 물론 100%는 아닌데 어쉬어 모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모형이라 그래요. 교수 매체와 관련된. 자, 그래서 나의 내용. 자, 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 어쉬어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어디? 자, 제가 밑줄을 안 쳐드렸죠. 일부러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고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디 있는지 좀 잘 탐색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밑줄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맨 마지막에 D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경험상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 유지가 비교적 쉬웠어요. 토의 활동도 괜찮았던 것 같군요. 그런데 토의 활동은 이제 어쉬어 모형과는 큰 관계는 없죠. 이거죠, 사실. 경험상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 수업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하더라도 집중력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유지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도중에 이제 집중력을 상실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말로 그 글로 되어 있는 학습지만 주어지고 교과서만 보고 이런 거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학습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을 할까요? 어슈어 모형에서. 어슈어 모형에서 바로 학습자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학습자 분석 단계.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출발점 능력, 이거 출발점 능력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출발점 행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학습 양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여기 적어놨죠. 왜 그럴까요? 이게 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니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어시어 모형에서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 뭐 교사가 해야 되는 임무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그죠? 여기 나오죠. 출발점 능력 또는 출발점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학습 양식에 대한 분석.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단계에서의 교사의 임무를 써라. 그러면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모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어슈어 모형이 어떤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수 매체의 선정과 활용에 대한 그쪽 측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매체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했을 때 더 좋은,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나온 모형이 바로 이 어슈어 모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매체를 사용하는 게 나온다. 예를 들어 PPT라든가 뭐 슬라이드라든가 뭐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던 OHP라는 게 있어요. 그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해서 이게 필름지, 긴 필름지에다가 이제 써가면서 하는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빙글 돌아가서 원통에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요만한 사진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하나씩 사진이 바뀌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 주로 이제 옛날 대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뭐 해부학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모습이 좀 부각이 된다. 제시문에서. 그렇다면 일단 어슈어 모형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 절차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계는 학습자 분석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학습자 분석 단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 진술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자 분석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가 목표 진술 단계입니다. 목표 진술 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매체 및 자료의 선정 단계입니다. 그죠? 이때 뭐예요? 그렇죠. 교수 전략이나 교수 매체 그리고 교수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매체 및 자료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매체 및 자료 선정이 끝났으니 그러면 매체 및 자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상식적으로 그걸 골랐으니까 써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매체 및 자료의 활용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매체 및 자료 선정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매체 및 자료 활용이라고 그냥 우리말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매체 및 자료의 선정 단계에서 그 교수 전략에 대한 내용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라고 해서 매체 및 자료 선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체 및 자료 선정이 번역을 하는 건데 이 매체 및 자료 활용 단계에서는 Methods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Methods. 왜 그래요? 교수 전략에 대한 선정은 끝났기 때문이야.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지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끝나고
이제는 활용만 하는 단계예요. 활용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탕하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4단계 매체 및 자료 활용 단계에서는 교수 전략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체 및 자료의 활용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잠깐 지우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써드리는 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어시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 및 자료 활용 2단계잖아요. 활용 2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제 1번 자료의 사전 검토. 자료를 미리 검사를 합니다. 자료를 이제 미리 검토를 해요. 어떤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자료의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료를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료를 실제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고 뭐 빌려올 수도 있고요. 뭐 도서관이나 뭐 다른 학교에서도 뭐 빌려올 수 있죠. 뭐 빌려주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환경을 준비합니다. 환경 준비. 이 환경 준비가 뭐냐면요. 그때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책걸상이 전부 치워져 있다거나 교실에서 그 뭐 전에 뭐 학교를 뭐 대여를 해줬다거나 그래서 전부 치워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를 해주는 게 환경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죠. 이렇게 가봅시다. 4번 단계. 4번 단계는 학습자 사전 준비. 학습자 사전 준비 단계예요. 학습자 사전 준비 단계가 뭐냐면 학습자를 미리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뭐 B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할 건데 B라는 주제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될 선수학습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곱하기면 더하기를 알아야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과거에 배웠겠지만 아마 대체로 배웠겠죠. 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다던가 이런 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사전 준비 단계가 그런 거 하는 단계예요. 학습자가 선수학습 요소를 충분히 다시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학습을 한 게 없다고 하면은 미리 학습을 좀 해오도록 그런 학습 자료를 좀 나눠준다던가 이런 거 하는 단계가 학습자 사전 준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5번 단계가 실제로 학습 경험을 제시하는 단계죠. 이게 어떤 단계예요? 실제로 수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습 경험을 제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 5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매체 및 자료 활용이 이게 좀 핵심이 되는데 요 단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어시어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학습 경험 제시 같은 건 안 물어보겠죠. 왜냐면 어시어 모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다 하니까요. 뭐 계획만 짜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준비라든가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단계 같은 경우는 좀 어시어 모형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매체 및 자료 활용 단계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떤 단계예요? 이게 학습자 참여 유도 단계입니다.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여기 이제 학습 경험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학습 경험을. 그런데 요거는 이미 수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제 와서 참여를 유도하냐? 이거는 추수학습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래요. 추수학습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지금 학습한 내용의 어떤 뒤에 따라오는 더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그 확장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 학습자 참여 유도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5번 단계죠. 6번 단계가 있어요. 6번 단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및 수정 단계가 6번으로 따라옵니다. 자, 어슈어 모형까지 이제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오늘 4번까지 한번 쭉 마무리를 짓고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선 뭘 물어봤었죠? 1번에서는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 시험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험 불안이 이제 사실은 학습 불안의 한 종류입니다. 학습 불안의 한 종류예요. 학습 불안의 한 종류로서 이제 시험 불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시험 불안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 불안에서는 학습 불안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반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 불안보다 시험 불안을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학습 불안을 잠깐 짚고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학습 불안에는 뭐 크게 방법 불안이라는 게 있고요. 결과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 불안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건 여러분들과 좀 많이 관련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팔랑귀가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 요번에 합격한 누구누구 선배, 누구누구 언니가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그러면은 그 얘기에 혹하고 넘어가서 그분이 사셨던 그 합격하신 분이 산 노트라든가 펜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따라 사죠. 그리고는 공부를 안 하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그냥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어떤 레퍼런스가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드러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이 어떤 내가 지금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는 거죠. 그 결과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 불안. 평가나 어떤 검사, 뭐 시험 같은 거 있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는 게 두려운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결과 불안입니다. 그럼 이게 알려진 게 싫잖아요. 결과 불안이 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시험 결과를 절대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가는 어떤 불안인데 방법 불안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 이렇다. 그러면 내가 공부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글쎄요, 남의 어떤 방법을 따라한다고 그게 학습자마다 다 학습 특성이 다른데 그걸 따라한다고 그게 효과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불안이 이제 학습 불안의 어떤 한 종류인데 시험 불안을 치유하는 방법은 제가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조작적 조건화예요?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렇죠. 조작적 조건화가 아니라 고전적 조건화를 많이 사용을 한다. 왜 그렇다? 그렇죠. 시험은 이미 어느 정도 스케줄이 예고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우연적 사건에 의존하는 조작적 조건화보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예견되어 있는 고전적 조건화를 많이 사용을 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가 이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라 그랬죠.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과거로 회귀해서 그 과거로부터 현재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아내는 전통적인 상담 이론과 달리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원인의 어떤 탐색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 중요시하지 않는다. 중요시하지 않는다.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뭐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특징 또 있었어요. 뭐 있었죠? 내담자의 내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과 문제 상황이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담자의 어떤 내부에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담 어떤 장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협력적이다, 협력적이지 않다. 무조건 협력적이다. 예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협력적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뭘 중요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과거에 대한 분석보다는 미래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Y, 전통적인 어떤 상담 이론이 Y에 가깝다고 한다면 해결 중심 단기 이론은, 단기 상담 이론은 하우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전통적 상담 이론의 그 질문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래? 어떻게 변화시킬래? 이게 이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이제 사고 방식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특성들이 있고 내담자의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질문. 해결지향적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한다. 뭐 질문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크게 뭐 싹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담자를 해결로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자 또는 치료자가 이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자원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자원을 인식하도록,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치료자의 역할은 뭐다? 그렇죠.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조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문화 얘기를 했어요. 다문화 얘기.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학교에서의 다문화 배경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느낄 수 있는 문제? 그렇죠. 언어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언어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피부색이라든가요. 어떤 전반적인 생김새라든가 이런 거. 또 그런 얘기 했었죠. 전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초기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사회의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론으로는 좀 알 수 있는데 책으로 읽어서 알 수는 있는데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엄마들 생각도 하라 그랬죠. 엄마가 왜 문제가 돼요? 아이들의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대체로 아이들의 학습 지도가 좀 힘듭니다. 왜냐? 그 어머니들도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공교육 수준이 다른 나라의 어떤 다문화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 어떤 기초학습의 결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background knowledge를 사용을 해서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그 스키마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자료를 좀 구성한다든가 수업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아동의 어떤 모국어를 같이 병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을 하는 쉬운 일상 용어로 해설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유의어와 반대어의 어떤 대립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시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구체적인 걸 어려워해요? 추상적인 걸 어려워해요? 그렇죠. 추상적인 거를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습의 성패를 달성하는 것도 큰 기준인데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 추상성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주라는 거죠. 그리고 협동학습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협동학습을 이용을 하면 어떤 게 좋다 그랬죠? 아주 화기애애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상호 존중과 상호 협동을 통해서 팀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학생도 그렇고 다문화 학생도 그렇고 그 학습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학교라는 그 학교라는 학습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어떤 그 팀 스피릿 같은 거를 형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죠? 요거는 조금 마이너한 얘기라 많이 까먹으실 수 있는데요. 또래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또래 도우미는 강제로 시킨다,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자원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권유를 할 때도 네가 이제 또래 도우미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불편할 거야 라는 안내를 충분히 해 주셔야겠죠. 속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슈어 모형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어슈어 모형이 어떤 모형이라고요? 그렇죠. 교수 매체의 선정과 활용에 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 장면이나 교수 장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여러분 학습지를 보세요 이런 내용 정도로는 안 됩니다. 좀 뭔가 일반적인 뭐 칠판 봐라 뭐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습지를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PP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교수 매체를 적극적이고 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야 어슈어 모형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일단 교수 매체가 좀 등장을 했다 그럼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 뭐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 특성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출발점 행동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수학습 요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양식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된다? 큰 제목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학습자 분석 단계. 두 번째 단계 뭐예요? 목표 진술 단계가 있죠. 목표 진술 단계. 이건 ABCD 법칙으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A는 이제 audience고요. B는 behavior. C는 뭐예요? C는 컨디션이죠. 컨디션. 학습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D는 뭐예요? D는 디그리. 평가의 준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D 법칙에 따라서 이제 다른 뭐 여타 이론들도 ABCD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어슈어 모형도 ABCD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매체 및 자료의 선정 단계다. 근데 이 단계에서 어떤 것도 포함이 된다? 교수 전략, 메서드죠. 메서드도 여기서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 번째 단계인 매체 및 자료의 활용 단계가 있어요. 이 매체 및 자료의 활용 단계에서는 교수 전략에 대한 고려가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왜요? 이미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매체 및 자료 선정 단계에서 교수 전략에 대한 고려는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수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체 및 자료를 활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단계라 그랬죠? 교수학습 중 단계인가요? 아니면 교수학습 전 단계인가요? 그렇죠. 교수학습 후 단계죠. 그러니까 추수학습 또는 추후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학습자가 지금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어떤 또 다른 내용, 또 확장된 내용을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교육 모형의 교육과정 모형이라든가 교육공학 모형에서 다 다루는 내용이죠.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및 수정 단계. 이렇게 해서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열심히 달라붙으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임용고시 성적을 거의 10점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10점이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점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지 날 더워지고 다시 날 추워지고 이제 환절기 되고 이래서 이제 감기 걸리고 막 이러면 정말 슬프죠. 감기 걸리면 거의 일주일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진짜 날이 슬슬 추워지는데 아침 저녁으로 긴팔 입고 다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10회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1회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